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집 336페이지에 11번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조문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은 밑에 1호부터 12번까지 12호까지 법 제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12호까지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다라는 의미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6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법 제6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이기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기도 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 첫 번째가 미성년자죠. 한번 1호부터 12호까지 정확하게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은 그 의미의 설명은 기본서 과정이나 요약집 과정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1번에 미성년자, 2번에 검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는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민법 규정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4호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해석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5호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가 아니죠. 그 다음 6호는 자격이 취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호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즉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청을 받게 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8호에는 우리 38조 1항과 2항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유로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38조 1항은 1호부터 8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와 3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38조 2항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의 1호와 3호, 38조 2항의 1호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이라는 이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 경우는 잠시 이야기해 드리면 38조 1항의 1호가 빠졌죠. 1호. 그리고 3호도 빠졌죠. 2항의 1호가 빠졌다. 이 자체는 다 등록 취소 사유 맞지만은 이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빠졌으니까. 1항은 사망 또는 해산이거든요. 3호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38조 2항의 1호는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등록 취소 3년 동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격사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데
3년 동안만 결격 기간이냐? 아니죠. 왜? 복권될 때까지잖아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언제 복권될지 모르니까 뭐 3년 동안 가는 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돼도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는데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 취소되면 또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새롭게 등록 기준을 갖춰서 곧바로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체는 등록 취소 사유가 맞아도 이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거기다가 40조 사망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3년이라는 걸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3년 옆에 괄호가 붙었죠. 40조 사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그 40조 사망 제1호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조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공부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요, 폐업신고를 냈다가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데 등록 취소청을 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냈다가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위가 승계되니까. 그러면은 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아니라 이 3년에서 폐업 기간,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요 기간 동안만 결격 기간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세 가지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만큼은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이라는 이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따로 이 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는 거죠. 그 다음 9호의 등록 결격 사유는 업무 정지청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10번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당의 개업공인중개사 즉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11호의 결격 사유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이 11호의 결격 사유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1호부터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한 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면은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돼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항에는 하세요. 1호부터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소속공인 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라고 적어 놓은 거는 결국 지금 점검했던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인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 사유 이렇게 안 돼 있고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 또 글을 읽을 때 알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주어를 쓰는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주어를 쓰는 경우에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등은 바로 고용인도 포함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주어를 쓰게 되면 고용인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로 올라가 보면은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나왔습니다.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서 삭제됐다 그랬죠. 결격자가 아닙니다.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해놨는데 뭐 2009년이면 어떻고 2015년이면 어떻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 받았지만은 뭐 됐다. 복권이 됐다라는 거죠. 그 복권만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 3번에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마 이게 지금 2012년 11월 15일 가는데 아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선고받게 된 원인되는 법이 이 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에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 아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래서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설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아직 3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결격자에 해당하는 거죠. 2015년 4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자거든요.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자격정지 기간이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격정지 기간은 우리 법상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그러면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6월이 지났을 수밖에 없죠. 현재 시점이 2015년 10월 23일이니까 그 정지기간이 벗어났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11번의 5번 지문은 자격정지기간이 최대 몇 월이다 하는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월 하는 거.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2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미성년자는 결격자죠.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라고 그랬습니다. 12호 규정에 따라서 결격자죠.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은 답이 아니겠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해놨는데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는 엄연히 구별되는 법적 절차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10조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자로 처리하고 있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자를 갖다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아니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귿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디귿은 당연히 결격사유가 아니겠죠. 자격 취소 후 4년이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디귿 리얼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단 어느 법을 위반했던 급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13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놨는데 벌금형의 액수는 따져볼 필요도 없죠.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바로 답이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해놨는데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치산자면은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해놨습니다. 결격자죠. 그 결격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자체도 결격자다 그랬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자요. 선고유예와 구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자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자입니다. 14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인데 미성년자 결격자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은 이 법 위반일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놨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자죠. 4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출제가 정답이 2개가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업무정지처분 받을 당시겠습니다. 이 받을 당시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는 엄연히 다른 거죠. 이 업무정지처분 받을 당시에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자가 아닙니다. 사유 발생 당시 가게 되면 결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 둘 다를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지문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느냐 대통령이 정하느냐 이거는 법전을 보면서 학습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요령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문장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지문에서 답을 찾도록 하자겠습니다. 2번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해놨는데 즉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거죠. 그런데 괄호가 붙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시장이라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제대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재교부 신청 사유는 틀림이 없는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 주체가 시도지사니까. 그러나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또 틀린 답항이 되네요. 4번에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가는 걸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47조에 보면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6가지로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12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체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에 관한 시험 문제를 물으면 위반 시의 제재를 거의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중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소속을 한 개업공인 다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이죠. 등록관청은 동일하더라도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중등록은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등록관청을 달리 하든 금지입니다. 니은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다른 군인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것도 이중등록이죠. 결국 이 기업과 니은을 지문을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은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이중등록은 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D것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중소속이니까 그런 거죠. 이중소속이니까. 이중소속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D것도 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이니까 자격증이 없죠. 근데 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내지 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 이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결국 중개보조원의 지위에 불과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리얼 이중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옳은 답항이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소속과 이중등록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이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중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런데 이중 소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아니라 등도 뭐 이중 소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 소속을 한 이중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에다가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가 될 뿐입니다.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중 소속을 위반한 사람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제재를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인데다가 1년.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을 하면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형사처벌의 대상만 될 뿐이다. 이렇게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제재를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7번 문제.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죠. 다른 말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답항이죠. 2번에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최근에 공동사무소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죠. 그래서 그 신설된 규정의 취지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라는 거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3번 틀린 거죠. 4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옳은 답항이 되죠. 이 문제도 결국 위반 시에 제재를 끼워 넣기 식으로 집어넣은 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도 금지지만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중사무소를 설치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도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중사무소 설치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면서 아울러 1년짜리 형사처벌도 병과할 수 있는 그런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의 요건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 이동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없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 운영이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라는 이 책임자 요건만큼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한 등록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4번이 오네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공동사무소 설치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안을 해서 이제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서 공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을 뿐이다 라는 거죠. 343페이지 19번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틀린 거죠. 니은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방금 점검해 드렸고 그
그래서 니은은 O고 기억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1번, 2번, 5번은 답이 아니고 답은 바로 3번으로 바로 나와버리네요. 니은이 O니까. 그래서 4번에는 니은이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실전에서도 풀다 보면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예문만 판단하고 디귿과 리을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까지 되면은 실전 시험 칠 때 시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신감 가지고는 이렇게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근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요령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도 요령을 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19번 같은 문제는 요령을 잘못 부리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1번에도 기억이 있고 2번에도 기억이 있고 5번에도 기억이 있고 그러면 기억이 1, 2, 5번 세 군데나 있잖아요. 세 군데나. 이런 식으로 지문 배치를 잘 보다 보면 기억은 O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령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필정이라를 주죠. 그 신고 필정은 분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서면이 되는 겁니다. 주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고 분사무소에는 신고 필정 원본을 게시하게 되는 거죠.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옛날 법에서는 이게 오호철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서에서 삭제가 되어버렸죠. 무슨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삭제가 쉽게 됐느냐 하면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행정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출 서류에서는 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 어디에서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하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까지만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1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요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여러 번. 주의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임자 요건만 특수법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특수법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할 때 특수법인에게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자 요건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 있죠? 옳은 답방입니다. 3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의 문제에서는 또 없다로 해가 낸 적이 있고 이제는 또 있다.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는 항상 또다시 출제된다라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출제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다시 출제할 때는 표현을 달리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입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 학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로 나올지 적중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40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40문제의 지문이 200개 아닙니까? 단순 산술 논리로 보면은 그 200개 중에
그 상당수의 지문들이 한번 과거에 기출된 것들이 재차 출제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표현은 바뀌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소화를 시키면은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서 출제되더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면은 실전 시험에서 적중률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본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실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